네, 시청자 여러분,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를 두고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 대표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간의 삼각신경전이 거셉니다. 오늘 여러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언론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여야 또는 진보 보수 진영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정치 평론을 해주시는 두 분 모셨는데요.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 실장 그리고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예, 이성대 기자, 뉴스 설계에서는 어떤 뉴스를 오늘은 썰어볼 건가요? 네, 청년이 묻고 홍준표 의원이 답한다. 청문홍답이라는 그 사이트가 지금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답을 다 홍준표 의원이 직접 하나요? 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기상천외한 답변들이 많아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자세히 썬 거를 이따 보도록 하고요. 영끌 인터뷰는요?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난 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네. 지난 10월이 되어서야 이재민들은 모두 귀가했지만 온전히 끝난 일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관련자 한번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 다 귀가했다는 뉴스에 이제 마무리가 됐겠구나. 이제 좀 편하시겠구나 했는데 그게 꼭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오늘 모신 두 분은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 실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테이블이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이들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위치가 되면 마주보다가 언성이 높아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두 분은 이제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고 아니 근데 그 전에 따로 여야도 아니니까. 그 전에 예, 테이블 좀 큰 걸 준비해 주세요. 작아. 작습니까? 네네. 우리 좀 덩치가 있으니까. 우리는 윤태곤-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좀 왜 윤태곤 실장? 아니 저도 좀 있습니다. 네네. 덩치야 조금 제가 큰 좀 테이블로 뒤로 빠지겠습니다. 얼굴 작아 보이는데. 네. 알겠습니다. 조금 뒤로 앉으면 얼굴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어요, 자체로. 아, 예. 공간이 좀 있는데. 네. 테이블 좀 키웠습니다. 제가 원래 훨씬 작았는데 아, 코로나19 때문에 아. 조금 키운 거고요. 더 키우려면 말씀하신 대로 뒤로 떨어질 수가 있어서 네.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탐각의 링. 낙상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먼저 주제, 오늘 날카로운 토크. 재밌고 유익한 토크 부탁드리고요. 네. 첫 번째 주제를 강지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현장입니다. 네, 지난주 비단 주머니 2개 들고 이렇게 사이좋던 두 사람이었지만 오늘 한쪽은 불참하고 또 다른 한쪽은 입을 닫은 채 진행이 됐습니다. 이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출판 기념회에서도 한 테이블에 앉았지만 별다른 대화도 없고 이렇게 표정도 썩 좋아 보이지 않자 갈등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었죠. 그러자 윤 후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선대위 그 구성은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보시죠. 네. 선대위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잘 되고 있으니까. 네. 나중에서야 윤 후보의 최고위 불참이 호남 이용호 의원과의 만남 때문이라고 알려지긴 했지만 윤 이해 갈등설이 나온 건 한기호 사무총장을 두고 입장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의 살림과 조직을 총괄하는 자리를 두고 이 대표는 유임을, 윤 후보는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를 원하고 있다는 건데요. 두 사람 급부상한 갈등설이 부담이었는지 조금 전에 긴급 비공개 회동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첫 주제는 윤석열의 불참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뭐 오전에 다른 이용호 의원을 만나기로 해서 이제 최고위원회에 못 나왔다고 하지만 저희 아침에 그 각 국회팀에서 국회 안에서 일정표가 오는데 거기에도 원래 최고위원회 주재하기로 돼 있었는데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안 온 걸로 좀 보이고 일단 사무총장 한교를 두고 윤 후보 측은 바꿔야 된다. 또 이준석 대표 측은 유임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무총장 자리가 꽤 중요한 자리죠. 정치권에서는. 중요하죠. 당에서는. 사무총장이 조직과 재정, 자금.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총장은 이제 대표의 직계인 거죠. 뭐 최고위원이라든지 다른 뭐 원내대표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 대표가 직계인 건데 보통 선대위가 출범을 하면 선대위 총무본부장이
그 역할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총무본부장한테는 이제 뭐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 이전 단계에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는 권성동 의원 사무총장 설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갈등이 그렇게 큰 건지. 왜냐하면 오늘 일정을 쭉 보면은 10시 30분에 뒤에 우리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출판 기념회에서 뭐 어차피 보기로 돼 있었고 예. 또 뭐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오후에 후보하고 대표하고의 회동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크게 갈등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선대위가 공식 출범하면은 총무본부장한테 이런 재정과 조직의 권한이 많이 넘어가게 되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소장님은 이 갈등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선대본부장 영입이 되면 이렇게나 저렇게나 이준석 대표의 존재감은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윤이 간의 갈등, 이윤 간의 투스톤즈 갈등 있잖아요. 예.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이준석 그렇죠. 이렇게 되는 투스톤. 투스톤즈 갈등인데 근데 사실 이게 윤 후보가 배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원외에 있는 제1야당의 대표가 대선 후보도 아니고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2030을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이준석 대표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건 윤 후보에게도 도움이 되죠. 근데 입당할 때도 하필이면 이준석 대표가 없는 시간에 당으로 찾아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는 무게 중심이 이준석 대표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면 그 갈등을 봉합할 몫이 그러면 이준석 대표에게 있냐. 왜냐하면 지금 당 내에서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난 쏟아지잖아요. 당원 윤 후- 게시판에 좀 얘기가 있었죠. 윤 후보 부담 주지 마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 선거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준석 대표나 또는 다른 당내의 뭐 홍준표든 안철수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따가 그런 사람들을 잘 융합해내느냐. 융합의 시대잖아요. 그걸 잘하는 윤석열 후보일 때 더 득점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갈등이 조금 있고 그런데 지금 그러면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요. 예. 두 가지 부분인데 어차피 선거란 건 후보 중심이죠. 뭐 아무리 원팀 뭐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민주당에 뭐 우리 뒤에 좀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가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이낙연 후보가 안 도와줘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본질적으로 본인의 이제 문제인 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보면 미묘한 것이 삼각 갈등 뭐 이런 거가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 이준석, 뭐 윤석열 이런 삼각 갈등에서 보면 방금 이제 또 김종인 대표한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한테로 많은 권한이 가면은 이준석 대표 조금 더 소외되지 않겠냐 말씀하셨지만은 근데 또 김종인 위원장을 제일 좋아하고 오늘 출판 기념회에서도 제가 보좌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또 막상 이준석 대표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하고는 약간 갈등이 보이긴 하는데 김종인 그렇죠.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는 내가 모시겠다라는 식으로 되고 있으니까 사실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는 예전에 2012년에 비대위 활동도 당시 박근혜 비대위를 같이 했기 때문에 뭐 전혀 둘은 갈등이 있는 건 아니고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외부로 약간 불협화음이 노출이 갈등이 있다 없다보다 불협화음 정도로 하죠. 네. 그 정도가 좀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로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공개적인 갈등과 충돌을 빚기는 어렵죠. 예, 그럼요. 왜냐하면 두 사람 간의 어떤 정치적인 인연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준석 대표로서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존재가 필요해요. 필요한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예. 그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 윤석열 후보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셔오겠지만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사실 축사를 한 내용을 보면은 어서 오십시오. 원톱입니다. 빨리 맡겨서 좀 잘 도와주십시오. 예. 이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출판 기념회에서 했던 윤석열 후보의 축사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 내용은 뭐 실사구시고 뭐 호남에 실용주의적이고. 연고가 있고 가인 김병로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빨리 와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원톱입니다. 이런 의미로 읽힌다는 거예요. 근데 왜 중요하냐? 그동안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자칫
30대 당대표로 봤을 때는 이거 뭔가 내 존재감에 대해서 선거에서의 내 역할이 상당히 위축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경계심이 생겨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윤석열 후보가 더 존중해주고 보장해주고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 지금 말씀 어차피 힘은 윤석열 후보에게 몰리게 돼 있으니 2030의 지지를 받는 이준석 대표를 좀 배려해 줘야 된다는 그럼요. 얘기신 거죠? 그렇죠. 그런 건 네. 더 필요하겠죠. 근데 그 배려하고 사무총장을 그럼 계속 위임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인 거죠. 윤태곤 실장님은 그럼 사무총장을 윤석열 후보 뜻대로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당 우선권이 있고 앞으로 이제 선대위도 이렇게 돌아갈 거고 예. 제일 안 좋은 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대위가 구성되면 총무본부장이라는 자리가 되게 실세 자리입니다. 총무본부장하고 사무총장이 이원화가 돼서 사이가 안 좋게 되면은 티격태격해서 그게 뭐. 제일 안 좋은 거죠. 어. 지금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놓는 게 필요한 거죠. 사무총장하고 총무본부장이 뭔가 호흡이 맞을 수 있는 그러면은 이제 뭐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 돈 문제라든지 조직 문제는 빨리 초반에 정리하고 앞으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형성되는 게 필요할 것이고 그러네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 정당에 예를 들어서 뭐 당 사무총장이 디지털 선대에 돈을 이만큼 쓰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선대의 총무부장이 우리는 저쪽 지역에 뭐 하는데 이만큼 재정이 필요하다 이래버리면 티격태격 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아니 근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과정이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대선 후보인데 대선 후보 내가 앞으로 4개월 동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그렇게 심지어는 캠프나 이제 캠프는 없어지니까 선대에서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에겐 내 남자가 중요합니다. 한 남자가 아니에요. 내 남자는 또 뭐. 가수 김종국처럼 한 남자가 아니에요. 내 남자는 아. 김종인, 이준석, 홍준표, 안철수입니다. 근데 왜? 사람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아, 내 남자가 네 명의 남자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 배종찬 소장님이 일단 머리를 세운 뒤에 네. 전반적으로 원래 이제 머리도 발언에 인기가 좀 더 그렇죠. 흐르는 아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뭔가 흘러요. 아니 사무총장을 교체하는 일이 있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아이고 이 대표님 나이는 차이가 나더라도 이 대표님 이거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이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존중합니다.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하고 그러지 않고 고칩시다. 바꿉시다. 빨리 바꿔버려. 빨리 바꾸는 거지. 아니, 내가 주인공인데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하는 거랑 상당히 차이가 있을 네, 수 있는 게 이거는 이제 진보 보수 뭐 여야에 따라서 저는 배종찬 소장님과 생각이 많이 다른 점이 예. 있어요. 내 남자 예를 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이 후보가 원톱이 이제 어차피 되는 건데 이 배 소장님 후보가 어차피 원톱이 되는 건데 배려를 해줘야 된다. 크게 틀에서 이제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게 선대위가 마치 이제 사두마차 뭐 옛날에 뭐 삼두 정치식으로 느껴진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요. 지금 홍준표 대표 전 후보에 대한 이야기 뒤에 뭐 다른 꼭지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홍준표 전 후보가 그러면은 경선이 끝나자마자 20, 30대는 내가 맡아서 하겠소. 선대위에서 나한테 떼주시오. 예. 라고 했었다면 그때 윤석열 후보 정말 곤란했을 거예요. 안 들어주기도 뭐하고 들어주면 그럼 이 선거의 주인공이라는 게 분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의 뭐 러닝메이트도 아니죠. 홍준표 후보가 정치 경력도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1등, 2등 격차도 그렇게 크지도 않았었고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선거의 한 부분 내가 맡아서 하겠다? 거의 뭐 DJP 연합도 아니고 그런 식인데 그게 저는 본선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럼 유권자들이 결국 찍을 때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보고 찍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거 뭐 홍준표하고 공동정권이야? 그건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됐을 거라고 봐요. 단기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후보한테 모든 힘을 다 실어줘야 된다. 저는 지금 그 윤 실장님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를 하세요. 아, 예, 우리가 예, 예. 가장 싫어하는 정치가 그런 정치예요. 왜냐하면 그래요? 2030 세대가 미워하는 정치가 2030도 저런 정치예요. 아니시면서 나만 무리하라고 그러면 아니 근데 아니 저는- 지금 저는 헤어스타일은 아니죠. 뭐 저는 2030이에요. 아니지만 네. 2030 세대의 마음을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해를 해보려는 그 노력이 중요한데 연장선상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더 단단한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당내 구성원들의 마음, 특히 유력 인물이 내 남자 아닙니까? 이 내 남자 간의 사이도 안 좋은데 그러면 그걸 홍준표 필요 없다? 안철수 필요 없다? 그게 맞을까? 근데 우리 역대 대선을 보면은 마음을 잡았을 때 하나가 됐을 때 후보는 이겨요.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내치는 게 태양은 하나인 게 낫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마음을 돌려서
정말 아이고 준표 형,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2030 세대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윤석열 후보가 진지하게 홍준표 후보의 도움을 요청하는구나. 물론 홍준표 후보가 먼저 나서서 나는 모든 걸 내려놓고 도와주겠습니다. 백의 종군이 아니라 백의 상군이 돼서 정말 불철주야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세상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홍 의원이 어쨌든 홍준표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들어올 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마음을 어떻게 잡을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제가 약간 잡을 수가 있어요. 끼어들자면요. 어차피 그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홍준표, 김종인, 안철수가 하하호호 4명이서 윤석열까지 아름답게 간다는 건 불가능한데 그건 불가능한 걸 주문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가능한 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이게 무엇이냐 해서 볼 때는 1순위를 김종인 위원장으로 생각하는 거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뭐 윤석열 후보도 그러한 것 같고 이준석 대표도 그러한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4남자, 5남자 중에서 윤석열, 이준석, 김종인 이렇게 3박자는 진행이 될 것이고 거기에 이제 뭐 앞으로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지금 요즘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홍준표 전 후보에 대한 구심력도 강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의 뭐 어떤 대화 같은 것도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게 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한 구심력을 획득해가지고 끌어당기는 거하고 처음부터 뭐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역대로 그런 적이 없어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이명박 박근혜의 뭐 이런 사례를 들지 않습니까? 박근혜 후보, 경선 후보의 깨끗한 승복이었다는 것은 결국은 박근혜 경선 후보가 2007년에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내가 5년 더 있으면은 나는 이 당의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강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고 예. 문재인 안철수 갈등 같은 경우에 안철수 후보가 나갔던 거는 이 당에서는 딱 미래가 없다. 친문이 강하고 민주당이 워낙 힘이 센 여기서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 판단에 의해 가지고 여러 수십 명하고 나가버린 거잖아요. 이게 무슨 뭐 사람들이 감정의 문제라든지 뭐 몇 번 이제 뭐 폭탄주를 돌리고 그렇게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정확한 뭐 힘의 관계, 권력과 미래에 대한 자기 계획과 전망이 맞아 떨어지느냐의 문제인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본인의 미래에 달려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홍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그러니까 두 분이 이야기가 말씀하시는 쉽지 않은 것이 예. 아니 그럼 간단한 논리로 선거라는 것은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더 붙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1997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그 당시에 이해창 후보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는 젊은 세대가 많으니까 이해창 후보가 누구야?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인데 무려 대선에 본선에 3번이나 뛰었던 후보예요. 그런데 첫 번째의 1997년 대선에서 그 당시 막강한 경쟁자죠. 그렇죠. 다 되는 줄 알았죠. 김대중 사실. 후보와 맞붙었으면서도 그렇게 지지율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선을 놓쳐버린 건 뭐냐면 이인재 후보를 못 잡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반박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최근에 제 신문 칼럼에도 이런 걸 썼었는데 사람들이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케이스들이 많다. 97년에 이제 이인재 케이스 그리고 2002년에 후단협 케이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예. 하는데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인재 후보가 독자 출마를 한 거거든요. 그때 병역 비리 논란 이런 게 벌어지면서 확 떨어지니까 나간 것이고 그리고 후단협 논란 같은 경우에도 2002년에 이제 노무현 후보가 후보 선출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6월 지방선거가 있고 12월에 대선이 있는 건데 6월 지방선거 때 영남에서 한 석이라도 얻지 못한다면 광역단체장 중에서 내가 사퇴까지 하겠다라는 말을 걸었다가 실제로 참패를 했어요. 참패를 그래가지고 이제 원인에 따른 그 결과가 있는 것인데 이게 그 사람들이 나갔기 때문에 이렇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지금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고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고 있으면은 홍준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어쨌든 벌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더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홍준표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홍준표 전 후보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중심과 지지를 어떻게 지켜가느냐. 그게 첫 번째이고 그때는 주도권을 갖고 그분을 뭐 안을 수도 있고 한다는 거죠. 제가 사회자 입장에서는 두 분을 약간 더 붙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 천성이 친화적이어서 조율을 하다 보면 두 분 말이 제 생각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네. 지지 선언들이 필요하다 서로의 그런 얘기 아니, 말씀이시고 근데 하지만 그거는 선후에 대한 지지 선언의 이야기. 역할까지고 네. 지금 윤 실장님 얘기는 그건 지지한다의 역할까지고 사실 의사결정은 후보가 하는 게 맞다. 아니 근데 저는 무슨 말씀드리냐면 그거 아닌가요? 네. 이게 원인과 결과로 따질 수가 없는 것이 97년 대선에서 이해창 후보가
이인재 후보를 붙들기 위한 노력을 했더라면 예. 그 노력에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 유권자들까지도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단일을 했는데 대선을 하루 앞두고 정몽준 후보가 지지를 철회했어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왜 그러면은 노무현 후보가 이겼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단일화를 했고 그리고 정몽준 후보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노무현 후보가 마지막까지 노력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도가 그때는 노무현 후보처럼 옮겨오는 거예요. 그 노력을 보는 겁니다. 단일화 효과라는 거는. 그런데 선거에서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더 잡아야 되는 것이 후보의 당연한 노력인데 그거 자체 필요 없다. 그냥 후보만 잘하면 된다. 그런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도 없는 논리인 거예요. 그거는 되게 이분법적인 것이고 제가 후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의사결정의 선후 구조에 대한 이야기인 그걸 거죠. 말씀하신 예.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사실은 윤석열 후보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윤석열 후보도 얘기하고 이준석 대표도 얘기하는 분이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 이제 배종찬 소장님이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공개적인 러브콜을 했어요. 근데 이 러브콜의 농도가 좀 낮았나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반응은 약간 냉랭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국가의 대개조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또다시 우리 김 박사님께서 역할을 또 하셔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뭐 그런 계기가 되면 뭐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그럼 총괄 선대위원장은 맡으실 계획이 있으신지? 나는 아직 그거에 대해서 일체 아무것도 몰라요. 예, 일단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그런 계기가 되면 뭐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뭐. 그래서 그런데 앞서 이제 기자들과 얘기했던 걸 들어보니까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의 뭐 예를 들어서 총괄선대위원장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맡고 그다음에 상임선대위원장을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맡고 이런 걸 질문하니까 약간 격앙된 뭐 그런 분위기도 좀 있었다고 그래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가겠죠, 그래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저는 그 경선 기간에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러 번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음. 홍준표 안 된다. 예, 그렇죠. 어차피 윤석열이 될 거다. 나는 2차 당원으로서 2차 때도 행사를 했고 3차 때도 행사를 할 건데 내가 찍는 사람이 될 거다. 라고 이제 지원 사격을 세게 해놓은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윤석열 후보하고 손을 잡지 않는다면 이번 대선에 역할은 없을 게 것이고, 없어요. 예, 뭐 맞아요. 딴 데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거고 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지금이야 분위기가 좋은데 그 뭐 전두환 발언이라든지 예. 개사과 발언이라든지 그때 이제 정말 요단강 건너갈 뻔 하다가 아슬아슬. 돌아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런 보도들이 있었어요. 윤석열 캠프 내에서도 그 뭐 관계자, 핵심 관계자 말 우리도 김종인 위원장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사람 아니면은 안 된다. 여기를 이제 정리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에 큰 틀에서의 이미 이제 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기 때문에 뭐 약간 다른 문제들은 큰 걸림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걸 간단하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2년에 김종인의 존재감 그리고 2016년 더불어민주당 총선에서의 김종인 존재감과는 다르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2012년에는 내부에서 잡음이 있더라도 박근혜라는 인물이 정지 작업을 해줄 수가 있었고 2016년에는 마찰이 있더라도 문재인 지금 예. 대통령이죠. 문재인이라는 인물이 정지 작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그 정지 작업을 해줄 수 있느냐?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기엔 너무 정치신이라는 거죠. 지금은 당내의 몇몇 중진들은 이른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힘겨루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권을 줄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밀당을 하는 거죠. 김종인 전 그렇죠. 비대위원장 입장에 있어서는 원톱이다. 원톱이라는 건 아이는 정권 바라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제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배고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준비를 해놓고 굳이 정권 바라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한 건 아유, 정권까지는 그거는 그렇지만 어쨌든 정권은 일단 후보 건데 대부분 날 줘라. 이 얘기다. 정치판을 들여다보면 인사가 중요합니다. 인사와 재정이에요. 그거는 모든 일은 인사와 재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돈. 왜 재갈공명이 첫 번째에 하겠다고 유비에게 유덕에게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거는
바로 본인이 상고철에 가야 그만큼 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김종인의 상고 초래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두세 번 더 그리고 이 지금은 또 컨벤션 효과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높으니까 아예 뭐 굳이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필요할까 이런 몇몇 목소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지지율이 좀 이제 완화되고 좀 지지율이 조금 조정이 되면 더 허겁지겁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에 지지율이 어느 정도 차이를 계속 보이면 이제 윤석열 후보 주변 사람들이 굳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까지 우리가 필요하냐. 저분 차른데. 왜 그러냐면 내년에 대선 석 달 뒤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에서 중진들이 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살아남으려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있으면 껄끄럽거든요. 일단 이제 몇 가지를 볼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안 하면 모르겠는데 올 것처럼 됐다가 안 오면은 예. 타격은 2배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 판이 깨진다고 했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집에 가시면 돼요. 집에 가서 뭐 책 보고 사람들 만나고 예. 식사하고 지금 지내신 분대로 지내면 되는 건데 선거 나온 사람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힘의 균형이 단기적으로 보면 김종인 위원장 쪽에 쏠려 있는 것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선거 이후의 걱정, 그거는 그때 가서 할 걱정이고,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 선거에 만약에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예. 선거 승리를 이끌었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이겼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이분이 만일에. 거기서 남아서 뭐 총리를 하겠습니까? 당 대표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국가 원로로서 대통령이 모시는 원로고 자문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지. 한 달에 한 그리고 번씩 청와대 가서 밥 그리고 먹으면서 이제 3월에 선거고 5월에 대통령 취임을 하고 6월에 이제 지방선거를 해요. 대통령 힘이 제일 셀 때인데 무슨 뭐 강원도지사는 누구가 안 되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된다. 그런 거는 존재할 없죠. 수가 없는 아니 거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이 그래서 2012년, 16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조정이 안 되면 계속해서 그런 내부의 목소리가 일부분이라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합류되더라도 그 시너지 효과는 2012년, 16년 같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른바 제로섬 이론인데 제로섬 이론은 뭐냐면 플러스도 되겠지만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뭐가 마이너스가 되죠? 2012년, 2016년과는 다른 건 2016년에는 이해찬 의원에게 공천도 안 줬어요.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성공을 했거든요. 여하튼 한 석이라도 더 많이 다수당이 됐으니까.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참여해서 지지율이 5%든 10%더 좋아진다 하더라도 높아진다 하더라도 홍준표, 안철수 빠지면 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예요. 그러니까 저는 2012년과 16년과는 다른 상황이다. 다른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만능일 거다. 오기만 하면 당선 딱지는 그대로 뭐 세상에 고장된다. 그런 건 없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 기억이 있어요. 2012년에도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계속 대선 앞두고 줄다리기가 있었거든요. 아니, 그럼요.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이. 그래서 한두 번은 이제 열받아가지고 아예 집거에 들어가셨죠. 나 안 나가겠다. 짐 그러면. 쌌죠. 이게 무슨 경제민주화냐. 이게 이제 한 두 가지가 있었죠. 네. 첫 번째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에 그렇지. 대한 평가 부분이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민주 공약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두 번 다 김종인 위원장 뜻대로 예. 됐죠. 후보가 오히려 뜻을 굽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가 그땐 좋았다. 그렇죠. 그리고 한 번은 제 기억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약간 맨 뒷부분에는 빠졌는데 당시 후보 측에서 사정사정에서 지지를 좀 선거운동을 좀 뛰어달라. 선거운동 기간 중에 예. 그런 적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는 끝에서는 약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발 담궜다가 힘을 나중에 후보가 빼도 또 그렇다고 해서 확 떨어질 수는 없는 그런 그렇죠. 건좀 있더라고요. 막바지에 가면은 뭐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서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쪽에 힘의 균형추가 좀 기울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또 들어오면 그땐 또 이제 후보 들어왔다가 또 나가긴 2배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땐 또 후보한테로 균형추가 또 기울어질 수도 있죠. 오히려 지금 윤 실장님 말을 들으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들어가기 전에 일단 청소 깨끗이 하고 어차피 기선제 내가 확실히 해놓고 들어가면 후보의 힘이 세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분이 왜 모르겠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뭔가 이제 예.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려고 한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들 의견을 잠깐 보면 윤석열 후보가 오늘 최고위원회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땡님께서는 벌써부터 밥그릇 싸움만 하냐. 편가르기는 나중에 해라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요. K 땡땡땡땡땡님께서는 이준석은 후보가 아니다. 윤 후보는 신경 쓰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만 할 수 없으니 이제 민주당 후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두 번째 주제는 억울한 이재명 물음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지지자들에게 뭐 카톡이나 텔레그램 이런 데서 좀 적극적으로 진실을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여론 조작이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했습니다. 양쪽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말실수 하나 안 하려고 정말 노력하는데 이만한 걸 가지고 막 이만하게 만들고 다른 쪽은 엄청나게 뭐 문제가 있어도 노 코멘트 나 몰라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누군가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친구한테 좋은 기사 알리고 거짓말하면은 아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이라도 해야 우리가 세상이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카카오톡, 텔레그램방, 댓글, 커뮤니티에서 열심히 상대 후보의 잘못을 알리고 왜곡된 정보를 고치자고 했습니다. 사실상 여론조작, 좌표 찍기를 하라고 지령을 내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언론 환경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내 쪽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도 크게 다룬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각 언론에서 개사과도 충분히 다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인 건가요? 남의 떡이 실제 큰가요? 그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항상 그래요. 저도 기자 생활을 해봤었는데 잘 아시는데 고맙다는 이야기 듣는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다 항상 이제 그러면 이제 언론 입장에서는 그래 똑같이 욕 먹으니까 내가 공평한가 보다라고 이제 자위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언론에 대한 이런 문제의식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 언론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이제 뭐 이 이야기하면 길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가지고 지지율이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조금 오래 가지 않습니까? 한 1, 2주 가고 있는데 일단은 중도 확장보다는 지지층 결집을 지금 좀 하겠다라는 그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략의 어떤 뭐랄까 툴이랄까 어떤 이제 경로로서 언론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강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많이 했던, 민주당이 많이 했던 게 이제 검찰 개혁, 언론 개혁으로 지지층 결집 목소리를 냈었으니까요. 아니 후보자가 윤석열 후보도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도 아니 내가 좋은 이야기하는 건 왜 안 다뤄져? 왜 앞뒤 떼고? 그런데 대선 국면, 선거 국면이 되면은 좀 좋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주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근데 면도 있는데 언론 입장에서 그 부분까지도 네. 후보자들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후보자들이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선거를 하는 걸 보면 뭐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라고 해서 좋은 이야기를 전달했냐? 미국은 아니, 엄청 더 심하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만날 이 유튜브에서 욕설하고 예. 선거전을 보면은 뭐 그냥 난장판이 되잖아요. CNA랑 엄청 근데 싸웠죠. 중요한 것은 후보가 이것도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내가 볼 때는 나를 좀 주목해주고 뭔가 정책적인 이야기들도 부각해달라 이런 예. 주문 차원에서 이런 걸 하는데 왜 중요하냐? 메시지 관리가 중요한 거죠. 이 메시지 관리가 중요하고 이 메시지를 따라서 후보자의 경쟁력이 유발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중요한 건 자기 지지층들은 별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 안 해요. 이재명 후보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진보층에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예.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나 또 보수층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려고 그렇게 또 시도를 할 텐데 중요한 건 이게 M 여중이거든요. 바로 여자 중학교가 아니라 예. MZ 세대, 여성, 중도층은 이런 말에 반응을 해요. 엉겹게 해놓고 M여중이 대체 뭐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선풍적인 유행어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밀고 계신 것 같아요. 잠깐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매일 조간이랑 뉴스를 꼼꼼히 보는데 못 봤거든요. 아니 12개의 신문에 나왔어요. 12시면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조금 더 예. 정교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는 윤석열 후보는 이거 좀 내용이 설명이 안 되는데라고 하는 이 내용의 타당성의 문제라면 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쑥떡을 보면서 아이고 쑥떡 가지고 요즘 자꾸 쑥떡거려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오피스 누나도 다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예. 대선판이라는 거는 그런 여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산 재미없어요. 그 강남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부산을 재미없다 강남을 얘기해. 아이고 부산 참 아름다운 도시인데 왜 이렇게 더 발전 못 시켜요?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더 발전시켜야죠. 이렇게 차라리 이야기를 때문에 그러면서 약간 좀 생산적인 좀 우리가 봐도 스킬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거고요. 문제가 안 되는 유머 있잖아요. 그걸 살짝 이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도 비슷한데 대선 주자쯤 되면 특히 지금 예. 같은 이제 뭐 미디어 환경 그리고 인터넷 환경에서 보면은 저희가 지금 저희 셋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박 앵커나 배 소장한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후보들이 그런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까르르 웃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비언어적인 시그널을 통해 가지고 의사소통이 훨씬 더 잘 되잖아요. 그리고 오해보다는 그리고 눈을 마주치고 있고 그리고 대선 후보 정도 이렇게 만나면은 그 사람의 말을 막 더 잘 들어주려고 그래요. 예. 100 정도 이야기하면 한 200 그렇죠. 정도로 들어주려고 하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100을 이야기해도 항상 오해하고 왜곡할 준비가 돼 있거든요. 이건 어느 후보나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인식을 항상 가져야 된다는 게 있고. 그리고 뭐 기자들이 사실 윤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막 강자에게 권력자에게 칭찬듣는 기사는 사실은 홍보성 기사니까 쓰지 마라. 그렇죠. 비판적 기사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럼요. 기본적으로 강자한테는 약간 뭐 여든 야든 약간은 기울어주는 지금 이제 공장이죠. 이재명 후보의 지금 메시지 부분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앞서 말씀하신 뭐 부산은 재미없다, 오피스나 이거는 준비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다가 애드립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위기 이렇게 띄우려고 하다가 나온 것인데 그런 것도 문제인데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오섭 상원 의원 만난 자리에서 가스라테프트 생각 예. 때문에 이게 미국이 용인해가지고 뭐 한국이 이제 일본한테 병합됐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오섭부 상원의원이 잘 안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 말을 꺼내는 거다. 그럼 이거는 준비된 이야기예요. 애드립이 아니라 누군가하고 참모들하고 이 사람 만날 거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 논란은 부분이 일단 다 있었죠. 있는 야당에서 것인 문제 제기를 거죠. 했고. 예. 근데 일단 그 부분은 말씀하신 잠깐만요. 잠시만요. 예. 요 말씀 하나 드려야 될 예. 것이 역사나 외교나 이런 부분들은 비전문가예요 말 그대로. 근데 그런 부분들은 뭐 그럼 평가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뭐 말을 잘했다 못했다라고 우리가 단정지을 건 아닐 것 같고. 그렇죠. 그거는 준비된 거니까 그대로 네. 평가할 수 있는 거고 배 소장 말씀하신 건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전반적으로 데잖아요. 보면은 이번 대선이 참 특징적인 것은 역대 다른 대선 본선 후보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경험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체로 그런 분야들 전반적으로 국정감사든지 예산심의를 통해서 다룹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들은 외교나 또는 안보나 국방이나 정보 분야는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발언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일단 정제가 돼야죠. 이 발언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재명 후보에게 최근 야당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얘기했던 부산 재미없잖아 발언인데요. 지난 13일 부산에서 청년 스타트업 관담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 뭐 좀 재밌는데 예를 들면 강남 같지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똑같은 조건에서 홀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죠. 예를 들어 부산의 매력을 계속 키운다. 부산의 문화나 또 관광 자원이라는 이거 상당히 우수하잖아요.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표현은 좀 그럴 수 있는데 또 맥락상은 어떻게 보면 또 이해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짧게 먼저 네. 말씀드리면 내용상으로 보면 부산을 왜 비하하겠습니까? 가서 젊은 세대의 마음, 부울경, PK 지역의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예. 근데 이게 이제 이른바 말의 관성이죠. 그러니까 한마디 몇 마디 더 하다 보니까 굳이 안 해도 될 이야기를 그러니까 맥락만 따져보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이걸 부각시켜서 날 공격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대선이라는 판은요. 이른바 실수의 여지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뭐 달변가고 하지만
좀 1절만 했으면 좋겠어요. 2절, 3절 가면 실수돼. 예. 뭐 더 보탤 말이 없고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게 스타일의 문제가 박근혜, 문재인 두 사람을 보면은 말이 너무 작다. 적죠. 눌변이다. 근데 지금 이 후보들은 스트롱맨, 홍준표 전 후보까지 예. 포함해가지고 말이 많고 강하고 또 현장 장악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강점이라서 이까지 온 건데,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한 번 더 짚어드리자면 현장 장악력과 예. 국민 전체가 보고 있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사실은 말도 잘하고 그래서 네. 그 정도 또 네. 후보로도 선출됐지만 또 하다 보면 이런 좀 뭐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도 그리고 나오고 이제 그런 그 게 사람의 있죠. 스타일이 이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런 거 조금 발생할 것 같다. 양쪽 다. 예.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일단 그 전에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김혜경 씨가 낙상으로 해서 열상, 찢어지는 상처가 나서 응급실에 갔었는데 일부에서는 낙상이 아닌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선대위 측에서 강력하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일 119 신고 전화 녹취록까지 공개했는데 지금 들어볼 텐데 이렇게까지 한 거는 바깥에서 가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선대위의 얘기입니다. 일단 당시 119 신고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 도와드릴까요? 여보세요. 네, 여기 양지 금호 인데요. 양지 금호. 동이요? 네네네. 지금 빨리 앰뷸런스 좀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지금 이 토사광란에다가 얼굴이 좀 찢어져가지고 얼굴 응급실 가야 됩니다. 네네. 아내분이요? 네네네. 예, 토사 광란에다가 얼굴이 찢어졌다. 토사 광란 이제 구토를 해서 네. 토사물이 네. 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계속 뭐 뉴스로 난 적은 없지만 일부에서 계속 혹시나 낙상이 아니고 다른 걸 상처가 있냐 이런 부분이 계속 있으니까 선대위 측에서는 계속 강력하게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조직적으로 흘리는 것 같다. 추정된다라고 오늘 안민석 의원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근거 없는 추정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아닌 김혜경 씨를 폭행했을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예. 거죠. 그렇다면 대선 후보로서의 그 순간 자격이 없어져요. 그런 걸 만약에라도 시도했다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네거티브죠. 이른바 어디가 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 쪽에 했는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니까. 하지만 무엇을 노리고 어떤 시도를 했다라는 것은 대체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없어야죠. 이거는 정말 천인공노할 만행인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건 정말 흑색선전이고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중도층을 뒤흔들겠다는 거예요. 뒤흔들어서 이재명 후보 아예 후보 자격이 없고 여성표도 다 줄 필요가 없고 MZ세대도 다 분노해야 되고 이런 걸 유발시키려고 하는 굉장히 부정적 의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뭐 드루킹 같은 불법 조직 혹은 선대위 비선 같은 데 이렇게 쫙 유포를 한 거냐. 한국 사람들이 이제 떠들고 찍고 막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 부인에 대해 가지고 뭐 논문 검증이라든지 이력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건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과거에 뭐 이분이 뭐 어떻게 뭐 일을 했다, 뭐 예명이 뭐였다라는 식에 대해서 나온 것에 대해 가지고 그걸 또 뭐 주로 반대측 지지자들이겠죠. 막 한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 가지고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때 국민의힘도 우리가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해놓고 그냥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그게 그러니까 사그러들기 바라기 위해서 물을 한번 뿌리는 거랑 이걸 예를 들어서 막 추적을 했는데 뭐 어디에 있는 뭐 30대 뭐씨 직장인이 뭐 이렇게 됐다 이런 사람들이 막 찾아가지고 처벌을 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까 실제 노리는 효과는 이거를 빨리 프레임에 걸리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하려는데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와 관련돼서 논문이나 재산 축적 과정이나 또는 주식과 관련된 부분들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가능하다고. 이건 낙상 사고는 허위 정보잖아요. 이거는 엄연한. 그래서 제가 그 구분을 한 게 그거는 당연하게 하고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데 과거에 그분이 예명이 뭐로서 뭐 어떻게 했다 사생활에 대한 그거 한참 돌았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때도 국민의힘에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해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막 강하게 대응할수록 오히려 프레임이 커지는 그런 게 있죠. 윤태훈 실장님이 언성을 높이죠.
아니 근데 썩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실제 효과가 무엇일 거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 선대위에서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다음은 오늘 정치권의 말들을 좀 정리해봐서 이 부분 처음인데 한마디씩 저희가 3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한마디씩 촌철살인만 더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눈길을 딱 끄는 말들입니다. 강지영 아나운서가 썰픽 정리했습니다. 정치권을 쏟아진 말들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3위부터 보시죠. 검찰 수사 제대로 안 하면 특검 가야.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통해서 진상 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제대로 수사가 안 되면 그게 누구든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있는 그대로 수사해야 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당연히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조건부 특검론에 대해서 선을 그은 건데요.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의 과거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국민의힘 50억 클럽 등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2위 보시죠. 이준석의 오징어 게임. 국민의힘에서 만든 오징어 게임 패러디 영상입니다. 대선을 맞아서 당 온라인 댓글 조작 대응 프로그램 크라켄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대표가 프론트맨을 맡았고요. 디지털 정당 위원장이자 썰전 라이브 출연자였던 이영 의원이 출연해서 열연을 펼쳤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자기 정치하지 말고 사퇴하라. 이상한 것 하지 말고 일이나 해라. 대선 후보 홍보 좀 해라. 이런 비판 댓글이 달리고 있는 건데요. 이 대표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리 보시죠. 대통령은 폭사당하는 자리입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했습니다. 윤 후보가 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열흘 만인데요. 대통령 부부의 건강을 묻는 질문엔 뼈 있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대통령 되기 전에 비하면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좀 혹사당하는 자리거든요. 저도 가까이 봐서 이제 세상 그렇게 느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커피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커피. 힘든 자리죠. 네, 함께 있던 권성동 비서실장이 윤 후보 당선을 기정사실한 것처럼 얘기하자 이 수석이 무슨 말이냐라고 한 건데요. 이 수석의 말 무슨 뜻이었을까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네요.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3가지 주제를 봤는데요. 배종찬 소장님 먼저 하나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강재영 아나운서가 진짜 아주 정리를 잘해주시네요. 예, 깔끔하죠. 다음부터 진행을 강 아나운서가 하면 안 될까요? 저 뒷자리를 좀 알아본 다음에.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게 항상 구조조정할 때 대선 관련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안 나와요. 예. 원래는 대통령 자리가 신나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대통령 선거를 대통령 자리를 좀 즐겁게 만들자. 신나서 일할 수 있게 만들자. 그래서 오징어 대선 아니라 달고나 대선 안 되나요?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뭐 윤석열 시장님이 좀 여기에 대응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특검 이재명 후보 이야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게요. 이게 원래 이제 국민의힘에서 쌍특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압박용으로 좋다 고발 사주 우리 받으마 대장동 하자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오늘 이재명 후보의 이제 발언 쭉 보면은 대장동 특검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은 내 거가 아니라 같이 있는 거다.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후보 검찰 시절 거하고 그런 이제 좀 전략적인 발언을 깔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같이 갑시다. 아무래도 제게 더 낫네요. 네, 오징어 대선이 아닌 달고나 대선. 그렇죠. 물론 이제 대선 후보들이 즐거워야 되는데 혼자만 즐거우면 안 되겠죠. 안 되죠. 그럼 그건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 썰전 라이브와 함께 해야죠. 역시 아주 우수한 패널로 제가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선 후보들이 여야가 모두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했는데요. 그 내용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이도 윤도, 즉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죠. 깎아주자. 뭘 깎아주냐면 일단 윤석열 후보가 깎아주겠다는 거. 종부세입니다.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종부세도 이제 보유세고 재산세도 보유세인데요. 또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뭐 이달 22일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간다. 혹시 종부세 대상자가 있으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아니 뭐 안타깝게도. 우리는 가난하죠. 저는 저의 소원. 네. 종부세 한번 네네. 내는 거. 네. 종합부동산세인데. 예.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세금 할인 전쟁을 하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닐 거예요. 뭐 대선 때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뭐 일자리 100만 개, 200만 개 예. 만들어낸다. 제대로 만들어낸 적이 있나요? 그리고 아파트 100만 원, 200만 원, 얼렁뚱땅 투기로 지은 아파트 200만 원, 300만 원 공급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 저는 중요한 것이 세금 할인 전쟁 이야기. 이게 왜냐하면 서울의 지지율을 얻겠다, 2030 표심을 얻겠다, 중도층의 마음을 돌려놓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예. 저는 더 중요한 게 예산은요. 그리고 다른 정책 없어요. 더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은요. 이렇게 되는 제일 쉬운 방법이 돈으로 뭔가 정책을 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현행 종부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1가구 1주택의 경우입니다. 2주택자부터는 종부세가 훨씬 많이 나오고요. 오늘 보도에 보면 뭐 반포 아리팍, 아크로 리버파크와 마포의 괜찮은 아파트를 섞으면 뭐 1억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두 채의 경우에. 예,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근데 1주택자일 경우는 공시지가 11억, 시가로는 15억 7천만 원까지는 종부세가 면제고요. 예, 종부세가 면제가 되고 그다음에 그 넘는 금액에 뭐 과세 표준이라고 하면 여기서 공정시장 가격 비율도 해야 되고 좀 복잡하긴 한데 약 0.6% 정도에서 한 30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가 제가 보니까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현재는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2주택은 이제 좀 훨씬 많이 나오고요. 예. 저는 뭐 동의해요. 거의 똑같은 이야기인 거고 이게 이런 게 각 보면요. 양 후보들이 되게 다른 것 같이 막 싸우지 않습니까? 예. 가만히 보면은 미투 전략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어. 누가 뭐 깎아준다 그러면은 나는 반대다. 재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못 깎아줍니다로 가는 게 아니라 나도 깎아줄게요. 뭐 군복무 뭐 몇 달 줄인다 그러면은 나도 할게요. 이게 반대가 아니라 가만히 보시면요. 그쪽 이게 표심이 있으니까요. 거의 이렇게 같이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럼 먼저 깃발 꽂는 게 장땡이네요. 그러니까 딱 거기다가 네, 부적절한 더 이제 뭐 행동이라는 게. 뭐 받고 더블로 뭐 이런 식 묶고 경쟁까지 더블. 이제 네. 되니까 참 안타깝죠. 일단 오늘 민변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냈는데 시가 20억 원 아파트의 종부세가 125만 원 정도다. 이제 고령자는 또 감면되는 게 있어서 70세가 10년 정도 보유했을 경우는 종부세 25만 원인데 이게 앞서 20억 원 정도 집값이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네. 이 25만 원 이것도 다 면제해 줘야 되냐. 어쨌든 이런 입장으로 민변이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윤 후보를 부자 본색이다. 종부세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니까 부자 본색이다라고 민주당에서 의견을 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도 양도세 를 좀 완화하자라고 라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부동산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을 어떻게 해서 좀 제한을 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놔서 이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건데 이해는 돼요. 이게 솔깃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이나 또 50대도 우리가 20, 30대만 볼 게 아니라 이번 대선은 50대의 전쟁이기도 예.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왔다 갔다 또 다음 지방선거 때 총선 때 또 부동산 정책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 이걸 먼저 기준을 잡아야 돼요.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세금 정책으로 갈 건지, 그러면 투기 건설 정책으로 갈 건지, 예. 아니면 공급 정책으로 갈 건지 그 연장선상에서 과연 어떤 정책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냐 아다르고 어다르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표만 얻겠다. 표만 얻으면 나는 무조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죽는 신용도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제대로 기준을 세워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지금 위해서 깎아줄 거면 이전부터 깎아주는 걸로 하지 왜 그러니까요. 그때 실컷 올리는 냉정하게 걸로 하고. 말씀드리면요.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뚝은 무너졌습니다. 송영기 대표 체제 들어오고 민주당이 오히려 주도해가지고 재산세 과표를 낮췄거든요. 그 연장선이 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그 흐름을 누가 막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좀 서로 자제하는 최소한 야 이건 너무하잖아. 한번 브레이크가 걸렸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양도세 앞서 본 게 이제 1가구 1주택 기준인데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양도세가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죠. 서울의 평균 가격이 시가가 뭐 10억이 넘었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좀 미리미리 그러면 고민을 했어야지 선거 앞두고 이런 거는 적절한가라는 고민이 집 안 좀 있습니다. 팔겠죠. 그리고 팔고 싶은 분들. 예. 깎아주면 앞으로 저기 팔아야죠. 달고나 저기 제한은 계속 나오겠죠. 달고나 제한. 달고나 미는 거군요. 달고나가 아까 항상 달콤한 건 아닙니다. 예, 앞서 제대로 이게 긁어내지 못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엠여중은 제가 말씀하실 때 찾아보니까 최근 일주일간 약 5개 정도의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예. 계속 미시면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 해도 또 한 번 더 나오고. 예. 계속 우리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바탕 웃음으로 모른 체 하기엔 이 세상 젊은 한숨이 너무나 깊어 한바탕 눈물로 잊어버리기엔 이 세상 네, 이성인의 뉴스 썰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썰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이겁니다. 직접 와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나는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요. 근데 실제로 나와보니까 그래 지금 하고 있네. 자, 청년이 묻자 준표형이 답했다. 준표형. 자, 어제 홍준표 의원의 2030을 겨냥한 웹사이트죠. 청년의 꿈이 개설됐습니다. 공개가 됐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일 날 홍준표 후보가 경선에서 패배한 뒤에 이제 청년을 위한 사이트를 만들겠다. 청년의 꿈이라는 사이트였는데요. 어제 개통을 했는데 하루 만에 350만 건 이상의 페이지 뷰를 기록했다고 홍 의원이 직접 밝혔습니다. 네. 본인이 직접 준표형이라는 아이디로 들어가서 이렇게 댓글도 짤막하게 남기고 있는데 바로 그게 청문홍답. 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한다. 그 사이트가 지금 인기의 핵심입니다. 준표형으로서 답변을 달고 계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기자도 이제 이 아이템을 준비하려면은 이제 직접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지금 소개해줄 포인트가 있을까요? 청문홍답 외에도? 근데 제가 직접 들어오기 전에 지금 확인을 해봤더니 한 6시 한 반 정도 기준으로 본인, 홍 의원이 직접 단 답변이 한 150건 정도 있더라고요. 150건 정도 직접 본인이 답변을 했는데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본인이 하고 싶은 질문을 골라서 픽해서 답변을 하는 거고요. 한 30자 이내에 짧은 답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참고로 저도 오전에 질문을 하나 남겼는데 제 질문에는 뭐 답을 안 했더라고요. 뭐라고 남기셨는지 혹시? 그걸 얘기를 하면 이제 제 신원이 노출이 되니까 말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되게 짧은 대답을 남김에도 불구하고 가장 긴 대답을 남긴 게 또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자, 2027년 차차기 대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 96년 처음 정치판에 왔을 때부터 참신했는데 그동안 구태라는 오해를 많이 받았다. 자, 이번에 다행히 그 이미지를 씻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잠들기 전까지 한 걸음이라도 더 간다라는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도전을 계속 하겠다라는 뜻이죠. 정기 은퇴도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도전하겠다. 그렇다면 뭐 차차기 2027년 대선을 위해서 다시 뛰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당장 우선은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대선 선거운동 하지 않겠다, 선대위에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입장 변화는 없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서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창 총재 대선에도 저는 연단에서 마이크를 잡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건 내 소신하고 어긋나는 일이니까요. 아무리 우리 후보가 됐지만은 내가 마이크를 잡기는 어렵다. 마이크를 잡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소신 계속 가져갈 거냐라는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네. 자, 그래서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 우회적으로 좀 안 할 거다라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자,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한 지지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의원님 주 120시간 투자해서 청문홍답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라고 했더니 준표형은 자, 그러다가 죽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120시간 논란을 좀 패러디한 걸로 보이죠. 또 이런 대답도 있었어요. 만약에 윤 후보에게 치명적인 흠이 생겨서 중도 사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준표형 대답은 그분은 사법시험을 구수한 사람이라서 절대 사퇴는 없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좀 우회적으로 윤 후보를 비판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래도 직설적으로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로만 봐도 홍 후보의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 직접 대답을 해주니까 더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정치 관련된 아니면 정치 관련 없는 재밌는 답변도 있었을 것 같아요. 150건 대답이니까 좀 재밌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몇 가지 좀 가져와 봤는데 일단
중2짜리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기말고사 3주를 앞둔 중2 학생입니다. 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중력이 좋지 않아 잘 안 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준표형의 대답은 이겁니다. 자, 시간 있을 때 절에 가서 참선을 해보세요. 자, 참고로 이제 중학교 2학년의 정치적 성향이, 아니, 종교적 성향이 기독교인지 불교인지 천주교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중학교 2학년이 참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진지하게 참선을 하시라라고 진웃 답변, 네. 진지하게 웃긴 답변을 한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좋죠. 있습니다. 네. 네, 또 하나. 자, 이재명이라는 아이디가 혹시 제 닉네임 때문에 저한테 답변을 안 달아주시는 건가요? 자, 불편하면 바꾸겠습니다, 닉네임을. 그랬더니 준표형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전 이거 보면서 약간 그 코미디언 박명수 같은 느낌도 있어요. 굉장히 역시나 예전에 코미디언을 꿈꾸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후보가. 있잖아요. 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대답들이 정치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좀 더 그 홈페이지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끄는 요소들이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자, 이렇게 어쨌든 성실하게 모든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변을 픽해서 다뤄주는 준표형. 근데 딱 하나 답을 했지만 대답이 불가하다. 대답 불가라는 답을 내놓은 답변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무슨 질문이었냐면 자, 정권 교체를 위해 윤석열 후보를 미는 게 맞다고 보느냐 아니면 소신 투표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답 불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쨌든 뭐 저거는 뭐 윤 후보를 찍지 말라는 걸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2030 세력 일부가 홍 의원이 이제 탈락한 뒤에 연쇄 탈당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요. 이 후보도 이 대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홍 후보의 이런 행보가 반갑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요. 2030 이른바 젊은 층의 지지를 견인하는 지지를 받는 두 사람이 꼽으라면 바로 이준석 대표와 홍준표 의원이죠.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모두가 윤석열 후보와 좀 껄끄러운 관계이잖아요. 자, 앞서서도 보셨지만 지금 이준석 대표와는 선대위 구성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죠. 또 김종인 위원장 영입 여부를 보고도 입장이 조금씩 다르고 있어요. 자, 보신 것처럼 홍준표 의원과도 지금 홍 의원이 청년 행보를 계속하면서 독자 행보를 하고 있는 나홀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매끄럽지 않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홍 의원의 답변을 좀 동합해 보면 앞으로도 독자 행보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여태까지 그래 왔었고요. 당에선 정작 불복이란 지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럴까요? 좀 신기한 측면이 있죠.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똑같이 이렇게 했다면 바로 불복이다. 네. 불복 프레임이 나올 만한데 왜 그러냐? 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만 놓고 봤을 때는 두 사람이 오랫동안 민주당 활동을 해왔던 그래서 동지적인 같은 당 사람이다라는 개념들이 형성이 돼 있죠. 하지만 국민의힘을 비교했을 때 자, 윤석열 후보는 지금 엄밀히 따지면 현 정부 출신 인사인데다가 입당한 지 4개월 좀 넘어서 후보가 됐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홍준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같은 당 사람이다, 동지적 관계다라고 보는 그 기대치가 좀 떨어진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불복 프레임이 조금 얕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이 해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지금 그 지지층인 젊은 사람들은 국민의힘이라는 당보다는 이준석, 홍준표 이런 사람 위주로 지지를 하기 때문에 이 어떤 입장들에 대해서 당에 충성하지 않는 뭐 이런 모습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가 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래도 결국 홍준표 의원이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윤 후보를 도울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원 요새는 글쎄 뭐 그걸 절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요. 그거는 이제 당원이니까 또 막판 되면 어느 도움을 또 청하면 하실 수도 있겠죠. 네. 자, 어쨌든 강행코도 끝난 다음에 한번 들어가셔서 네. 청문홍답 한번 질문해 보시죠. 답변해 주실지 좀 기대가 되네요. 썰전 라이브 한번 나와달라. 너무 제가 드러날 것 같아서. 박성태 앵커 이름으로 다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구해봐야겠네요. 자, 두 번째 썰 주제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준비한 거 바로 이겁니다. 국방의 의무 축하해 드디어 멋진 남자 되는 거야 정신 좀 차리겠구나. 자, 남자 되려면 군대라도 다녀와야. 병무청 홍보 영상은 아닌 것 같은데 꼭 현역병으로 군대 가면 멋진 남자가 되는 게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하는 모두가 훌륭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게 바로 2009년 한 민간회사 광고인데요. 기억나요. 예, 노래 상당히 노래가 기억이 나요. 노래를 못 불러서 화제가 됐던 건데 엄밀히 따지면 이 멘트가 좀
논란이 되는 멘트입니다. 자, 현역에 갔다 온 사람만 남자다 이렇게 취급하는 거냐라는 논란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비슷한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바로 이번에는 병무청의 홍보 영상인데요. 자, 재검을 받아서 군대 와라. 현역 입대를 독려하는 영상을 내놔서 논란입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나 몸무게 때문에 4급 받았었잖아. 그래도 현역으로 갔다 와야 내 성격이 허락할 것 같아서 슈퍼 힘찬이 제도를 신청했거든. 그래서 살 빼고 현역으로 입대한 거 아니겠냐. 그거 너한텐 딱이다. 하긴 네 성격 같으면 군대라도 다녀와야 어디 가서 당당하게 남자라고 얘기하고 다니지. 자, 앞서 말했듯이 국방의무는 꼭 현역병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도 있고 또 아파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도 계시고 저렇게 꼭 현역으로만 가야 된다, 그래야 남자다라고 홍보하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병무청의 홍보 내용은 신검으로 이미 불가 판정을 받았지만 재도전해라, 살을 빼고 재도전해라라는 메시지잖아요. 그 제도를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안 가도 되는 사람들 뭐 살찌면 정상 남사가 아닌 거냐라는 어떤 그 비판적인 입장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자, 특히 지금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는 현역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가자라는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도 뭐 이재명 후보라든지 홍준표, 준표영도 모병제 도입하자. 청년과 부모 표시점 잡기 위해서 이런 식의 모병제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서 본 영상이 2009년도라고 했죠? 맞죠? 근데 시대도 변하고 정책도 변화하고 있고 사실 많은 청년들의 마음도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1년에 병무청 인식만 12년 전과 좀 비슷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래서 논란이 커지니까 병무청에서는 수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뭐 논란이 됐다는 걸 이제 알았던 건데 사실은 저도 현역을 다녀왔습니다. 예, 최전방 GOP에서 근무를 했고요. 북한군도 받고 사람만한 너구리도 봤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남자들이 현역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길게 얘기하시는 건 현역인 걸 되게 강조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병무청이 신경 써야 되는 거는 현역을 가야 남자다 이런 어떤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과연 군대를 가게 만드는 것 이런 부실한 급식들을 줄 게 아니라 좀 더 실한 급식들을 줘야 되는 거고 또 하나 군대를 가면 계속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폭언, 폭행, 욕설 이런 문제들을 좀 개선해서 군대를 가고 싶게 만드는 게 우선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는 분석이 있는 거죠. 뭐 가고 싶은 군대는 사실 정말 존재할까 싶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면은 고생을 좀 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병무청이 오히려 남자를 더 모르는 게 아닐까, 20대 청년들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없이 어긋난 대로 기다릴게 아무리 가슴 아파도 웃어볼게 떠나선 안 돼 서둘러 쳐버리지 연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딱 4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0월이 되어서야 이재민들이 모두 퇴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지진 피해 원인 규명부터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손해배상 소송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정작 이렇다 할 결과물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의 모성은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로서 정말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딱 4주년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딱 4주년이 됐네요. 네, 당시의 규모 5.4 지진, 상황이 정말 심각했었잖아요. 네. 당시 상황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4년 전입니다. 2017년 11월 15일이죠. 오늘이죠. 오늘 오후 2시에 네. 리히터 규모 5.4의 지진이 미정유의 지진이 포항에서 발생했어요. 네.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117명, 그리고 재산 피해액은 846억 원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이런 그 지진은 뭐 그 1970년도 이후에 규모 5.0 이상 지진이 몇 건은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우리나라에서 피해가 큰 그런 규모의 지진. 특히 이 지진은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공지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인공지진, 유발지진, 결국 이제 촉발지진이라고 표현됐습니다만은 촉발지진으로 규명됐습니다. 와, 지금 앞서 뭐 그래픽으로 나왔지만 1970년대 이후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습니다. 야, 네. 영상 보면 정말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데 직접 가보시니까 어떠셨나요? 거의 뭐 아수라장이죠. 그 뭐 지옥 같죠. 아주 그 공포가 엄습해 오고요. 네. 그 두려움이 후유증이 네. 엄청나게 이제 몰아닥치게 되죠. 그래서 조그만 이제 나중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창문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요. 밖에 그 큰 트럭이나 차 소리만 들어도 이 진동이 약간 생기는데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죠. 저희가 영상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계속 보고 있으면 어지러울 정도로 굉장히 지진이 심하게 있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화면이. 그러니까 이재민들은 그런데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시고 체육관에서 텐트에서 무려 4년을 생활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는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런 이유가 없죠. 이게 단지 정부의 실수, 정부의 무성의, 그리고 포항시의 그 리더십 부재, 그리고 포항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4년이 뭡니까? 4년 동안 체육관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4년 동안 텐트 치고 있었어요, 이재민들이.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는 지금부터 3개월 동안 임시로 거처하는 건데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집을 못 구하면 또 텐트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흥해 한미 장관 주민들이 이제 마지막 이제 보상이 아니죠. 구제 지원금의 일부를 받는다고 합의가 돼서 이제 나가게 됐는데 네. 그것도 이제 3개월 기한으로 이제 LH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3개월 후에는 다 비워라. 그 기존에 있었던 그 이주민들도 다 비워라. 이제 이런 이제 얘기죠. 근데 사실은 그 구제 지원금 지원 규모도 턱도 없이 작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루아침에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집이 없어지고 네. 3개월 만에 어떻게 재건축을 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참 깝깝할 뿐입니다. 제가 이제 구제 신청이 한 97,900여 건 들어온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포항 지진 특별법을 제정할 정도로 피해가 그만큼 컸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피해 구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피해 구제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총리실 산하에 네. 그래서 이 피해 구제를 이제 시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돈을 주는 건데 저희들 처음부터 이걸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피해 구제라고 하면은 그 가난한 사람 규율 차원에서 뭐 거지에게 주거나 아주 못 사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게 구제지. 이거는 포항 지진은 구제가 아니라 가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있다는 거죠. 피해자로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운전사가 가해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구제를 해줍니까?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누구냐면 정부예요. 정부가 피해를 입은 피해 시민에게 구제를 해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런 구제라는 거니 말부터 틀렸지만은 역시 아니나 다를까 구제금은 턱도 없이 부족하고요. 이게 손해사정법인, 즉 교통사고가 나면 얼마나 그 피해를 입었는지 사정을 하잖아요. 와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집도 지진을 인해서 이게 이제 피해 규모를 손해사정법인들이 와서 사정을 검토를 하는데 그 서류를 갖다 내면은 제대로 주는 법이 없어요. 많이 주면 60%, 70%. 참 이상한 것은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 즉 100만 원을 요청하면 1000만 원을 요청하면 100만 원도 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 발생하고 있군요. 근데 다른 기사에서는 제가 뭐 특별법에 의해서 많이 이제 구제가 돼서 특별재생과 경제활성화 사업으로 활력이 돌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는 그렇지 않죠. 절대로 이게 저희들도 처음부터 주장했던 것이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다. 실제로 피해 입은 만큼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늘 했는데 포항시와 시장 그리고 정치인들은 다 실질적인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네, 선생님. 근데 남은 과제가 어쨌든 그러면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해자를 정부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해자로 지명하시는 건지요?
정부가 지열발전 사업을 추진하게 됐어요. 네. 지열발전 사업은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사인이 할 수가 없어요. 정부의 예산과 자금과 정부의 기획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지열발전소입니다. 지열발전소가 포항에 들어오면서 시동, 가동, 운전하는 상황에서 지열발전이라고 하면은 땅속에 물을 넣어서 네. 그 물이 뜨거운 물로 다시 올라와서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수증기가 돼서. 이게 지열발전소인데 그 물을 넣다가 지진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럼 포항 지방정부를 지금 가해자라고 보시는 거예요? 포항 지방정부, 제가 이제 정부를 통틀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앙정부가 우선적인 그 가해자가 되고 네. 그걸 수행하는 손발이 되는 포항시 역시 책임의 분명한 책임의 여지가 있다. 네. 책임의 소지가 있다. 저는 주장을 네.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안타까운 얘기였습니다. 모성훈 공동대표와 함께 포항의 지진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이 이어지고요. 저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